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투가 끝나고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영국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 소식을 하루 먼저 알고 있었어요. 런던 증권거래소에 나타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국채를 미친 듯이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영국이 전쟁에서 졌다고 확신하며 패닉에 빠졌죠. 국채 가격이 바닥을 치는 순간 로스차일드의 비밀 요원들이 그 국채를 전부 쓸어 담았습니다. 다음 날 승전보가 전해지자 국채 가격은 폭등했고, 로스차일드는 단 하루 만에 영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설립을 반대하던 3명의 대부호가 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침몰하고 반대파가 사라지자 이듬해 연준이 설립됐거든요. 링컨과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가 로스차일드 소유 은행에 맞서 자체 화폐를 발행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이 가문의 총 자산이 500조 달러를 넘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 중에 진짜는 뭐고 거짓은 뭘까요? 오늘 로스차일드 가문의 실제 역사를 파헤쳐 볼 건데요. 다 보고 나면 왜 이런 음모론이 탄생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어두운 역사에서 시작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배제당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리대금업만큼은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의 영역이 됐습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고, 1346년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2를 쓸어버렸을 때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면서 학살까지 벌어졌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동쪽의 독일과 폴란드로 이주했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조상들도 이 흐름 속에 있었을 겁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성은 독일어로 붉은 방패라는 뜻인데, 붉은 방패 간판이 걸린 건물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 이후 가문의 문장에도 붉은 방패가 새겨지게 됩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이 가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대금업을 했는데, 가문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올린 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한 남자였어요. 1744년에 태어난 그는 13살에 하노버로 보내져 유대인 금융가 밑에서 6년간 도제 수업을 받았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 20년에 걸쳐 독일 각지의 귀족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의 로스차일드 집안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비좁은 유대인 거주 구역의 집에 함께 살았는데, 마이어는 이 환경을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마이어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그는 골동품과 오래된 동전을 수집하고 거래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 독일 귀족들과 친분을 쌓았거든요. 귀족들은 희귀한 동전이나 메달을 좋아했고, 마이어는 이런 물건들을 구해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재정 문제까지 상담하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취미 생활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한 거죠. 그는 단순히 이자놀이를 하는 대금업자가 아니라 고객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금으로 치면 프라이빗 뱅커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1785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는데, 헤센카셀의 빌헬름 9세가 마이어를 재정관리인으로 임명한 거예요. 헤센카셀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 후국 중 하나로 용병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 편에서 싸운 헤센 용병들이 바로 여기서 파견됐거든요. 영국 정부가 용병 대가로 지불한 돈이 헤센카셀로 흘러들어왔고, 빌헬름 9세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습니다. 마이어는 이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위치에 올랐고, 이게 로스차일드 제국의 시작이었어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유럽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재정 파탄에 몰린 루이 16세가 175년 만에 3부회를 소집했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왕과 왕비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데까지 왔어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영국 등 열강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 전쟁은 나폴레옹 시대까지 이어져
1792년부터 1815년까지 23년간 계속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앙이었지만 로스차일드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버니까요. 마이어는 빌헬름 9세의 자금을 활용해 참전국들의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1806년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격파하고 헤센카셀까지 점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빌헬름 9세는 망명을 떠나야 했고 그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죠. 여기서 마이어의 진가가 발휘됐어요. 그는 빌헬름의 재산 목록과 채권 증서들을 숨겨서 나폴레옹군의 눈을 피했고 비밀리에 그 돈을 계속 굴렸습니다.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려 영국과의 무역을 금지했을 때는 밀수 무역을 중개하면서 또 한 번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합법적인 무역로가 막히면 불법 무역이 번성하는 법이고 그 중심에 로스차일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놀라운 점이 드러나는데 이들은 양쪽에 동시에 베팅했거든요. 영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나폴레옹의 전쟁 자금도 됐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로스차일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죠. 이게 나중에 로스차일드가 전쟁을 조종한다는 음모론의 씨앗이 됩니다. 사실 이건 조종이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분산이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양쪽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1812년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6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고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유럽 각지에 배치해뒀습니다. 장남 암셀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고 살로몬은 빈으로, 네이선은 런던으로, 칼은 나폴리로, 막내 제임스는 파리로 보냈죠. 5개의 화살이라 불리는 이 전략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가족 기업 확장 사례 중 하나가 됐어요. 부자 기업이 대를 이으면 대개 무능한 후계자가 망하게 마련인데 로스차일드는 달랐습니다. 마이어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돈만 물려준 게 아니라 철저한 금융 교육과 네트워크를 물려줬고 형제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뒀습니다. 마이어가 임종 직전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은 유명해요. 형제끼리 절대 싸우지 말 것,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할 것, 그리고 가능하면 가문 내에서 결혼할 것.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내내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 왕족들도 다 그랬어요. 같은 해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지만 러시아군은 싸우지 않고 후퇴하면서 모든 걸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죠. 겨울이 오자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살아 돌아온 건 10만도 안 됐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에 퍼지자 반나폴레옹 동맹이 결성됐고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각국 정부에 수백만 파운드의 전쟁 자금을 빌려줬어요. 특히 영국군 자금 조달에서 로스차일드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군인들 월급을 줄 금화를 어떻게 전달하냐였어요. 영국에서 금화를 배로 보내면 프랑스 해군에 잡힐 위험이 있었거든요.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유럽 각지에 퍼져 있는 형제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프랑스 점령 지역을 통과하는 비밀 경로로 금화를 전달했어요. 나폴레옹의 코앞에서 적군의 군자금을 밀수한 거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로스차일드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모든 쪽과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815년 워터루 전투 이야기로 돌아가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남들보다 먼저 전투 결과를 알고 증시를 조작했다는 그 유명한 음모론 있잖아요.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전역에 빠른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고 정보보다 빨리 소식을 입수한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전보도 없었기 때문에 정보는 곧 돈이었어요. 로스차일드는 전서구와 빠른 마차 그리고 해협을 건너는 쾌속선까지 동원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보망이 얼마나 빨랐냐면 워터루 전투 결과가 영국 정부에 공식 전달되기 하루 전에 네이선은 이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전령이 벨기에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영국 해안에 도착하고 거기서 말을 갈아타며 런던까지 달린 거예요. 다만 국채를 일부러 팔아서 패닉을 유도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이 이야기는 1846년에 출판된 반유대주의 팸플릿에서 처음 나왔는데 로스차일드를 악마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확실한 건 전쟁이 끝났을 때 로스차일드가 보유한 각국 국채 가치가 폭등했고 그들이 유럽 최고의 금융 가문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전후 로스차일드의 성장은 더 가팔라졌어요. 5 형제는 각자의 도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암호로 작성됐는데 히브리어와 독일어를 섞은 유덴도이치라는 언어에 자체 개발한 암호 체계를 더해서 썼어요. 혹시 편지가 중간에 탈취당해도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종단 간 암호화 통신을 쓴 셈입니다. 파리의 제임스는 20살에 로스차일드 형제 은행을 설립하고 부르봉 왕정 복고를 지원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핵심 금융 파트너가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에 패한 이유가 산업화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했는데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로스차일드가 댔어요. 제임스는 나중에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고 파리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발자크, 하이네, 쇼펜 같은 예술가들이 그의 살롱에 드나들었어요. 1830년 벨기에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했을 때도 재빨리 뛰어들어 신생국의 주요 채권자가 됐죠. 벨기에 초대 국왕 레오폴드 1세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도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런던의 네이선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대담한 사업가였는데 런던 금융가에서 그의 별명은 짐승이었습니다. 1820년대 영국 정부의 유동성 위기를 긴급 대출로 해결해줬고 영국이 근본위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본위제라는 건 화폐 가치를 금에 연동시키는 제도인데 이걸 운영하려면 막대한 금이 필요했거든요. 네이선은 런던 금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고 영란은행에 금을 공급하는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1833년 노예제 폐지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는 카리브해 농장주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 돈을 정부에 빌려준 게 바로 로스차일드였거든요. 역사적인 노예 해방이 로스차일드의 돈으로 가능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네이선이 사망할 무렵 그의 자산은 영국 전체 경제의 160분의 1에 해당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상상하기 어려운 비율입니다. 당시 영국 언론은 네이선이 기침을 하면 유럽 증시가 감기에 걸린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1836년 네이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런던 증시는 일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비네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메테르니히 제상의 개인 금융 자문 역할을 했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국채를 관리했습니다. 살로몬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외교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유럽 각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종종 대표 역할을 맡았죠. 오스트리아 최초의 철도를 건설한 것도 살로몬이에요. 1836년 빈에서 출발해 모라비아까지 이어지는 카이저 페르디난트 북부 철도를 건설했는데 이게 합스부크 제국 산업화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1840년대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비극이 터졌어요. 감자 역병으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는데 영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고 미흡했습니다.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구호협회의 주요 후원자로 나섰어요.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1846년부터 1848년까지 가장 힘든 시기에 구호 자금을 댔고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이민협회에도 자금을 지원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로 가서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도왔죠. 돈만 버는 냉혈한 금융가라는 이미지와 달리 로스차일드는 이런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848년은 유럽 전체가 혁명의 불길에 휩싸인 해였어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까지 퍼져나갔죠. 로스차일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빈에서는 살로몬이 잠시 도시를 떠나야 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군중이 로스차일드 저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하지만 혁명이 진압되고 나자 로스차일드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혁명 진압에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댈 수 있는 건 로스차일드뿐이었거든요. 1853년에서 1856년까지 벌어진 크림 전쟁도 흥미로운 사례예요.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편에 서서 싸웠는데 이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로스차일드가 조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대인 거주 제한 구역인 페일 오브 세틀먼트를 운영하며 유대인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것이 유대인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대출에서 완전히 상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1875년 수에즈 운하 거래는 로스차일드 영향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케디브 이스마일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무리한 근대화 사업으로 나라 재정을 거덜냈어요. 결국 수에즈 운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총리 디즈레일리는 즉시 매입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디즈레일리가 라이온의 로스차일드에게 달려가서 내일까지 400만 파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란은행도 그렇게 빨리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라이오넬은 담보가 뭐냐고 물었고 디즈레일리가 영국 정부라고 대답하자 라이오넬은 포도 한 알을 집어먹으며 그 자리에서 승인했습니다. 이 돈은 오늘날 가치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데 단 몇 분 만에 결정이 난 거예요. 7년 뒤 영국은 아예 이집트 전체에 보호령을 선포했고 수에즈 운하는 대영 제국의 생명선이 됐습니다. 귀족 자기도 쏟아졌어요. 1822년 오스트리아 황제가 5 형제 모두에게 남작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 전쟁 때 오스트리아 편에도 돈을 빌려줬지만 동시에 나폴레옹에게도 자금을 댔거든요. 황제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래도 자귀를 준 건 로스차일드가 너무 중요해서 적으로 돌리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1858년에는 라이오넬 로스차일드가 영국 최초의 유대인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사실 그는 1847년부터 의원에 당선됐는데 문제는 의원 선서였어요. 당시 의원 선서는 기독교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으로라는 문구를 낭독해야 했거든요. 유대인은 이 선서를 할 수 없었고 라이오넬은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11년간 라이오넬은 계속 당선되고 계속 선서를 거부하는 걸 반복했어요. 결국 1858년 법이 바뀌어서 유대교 경전으로 선서할 수 있게 됐고 라이오넬은 드디어 의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1885년에는 그의 아들이 정식 남작이 되어 귀족원에 입성했어요. 가문에는 별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월터 로스차일드는 은행가이자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동물학에 완전히 미쳐 있었는데 케임브리지에서 동물학을 공부한 뒤 평생 수십만 점의 동물 표본을 수집했어요. 트링에 자연사 박물관을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거대한 갈라파고스 거북이 등에 올라탄 사진도 유명하고요. 가장 황당한 에피소드는 얼룩말 마차예요. 월터는 얼룩말 4마리를 마차에 묶어서 버킹엄 궁전까지 몰고 갔는데 얼룩말도 말처럼 길들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와인 사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1853년부터 나다니엘 로스차일드가 프랑스 보르도의 샤토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샤토 무통과 샤토 라피트 같은 전설적인 와이너리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두 와이너리가 같은 가문 소유가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문 내 경쟁 때문이었어요. 영국 로스차일드가 샤토 라피트를 사자 프랑스 로스차일드가 질 수 없다며 샤토 무통을 샀거든요. 재미있는 건 타이밍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온 해충 필록세라가 유럽 포도밭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와인 생산자들이 파산했지만 로스차일드는 버텼고 1880년대에 해결책이 나오자 오히려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오늘날 샤토 라피트 로스차일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 하나예요.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산업에서도 로스차일드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세실 로주의 드비어스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하게 된 배경에 로스차일드 자금이 있었어요. 1888년 드비어스는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90%를 통제하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드비어스, 드비어스 하면 로스차일드였어요. 모든 사업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나폴리 지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1860년 가리발디가 이탈리아를 통일하면서 오스트리아 편에 섰던 로스차일드는 새 정부와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이탈리아 사업을 접어야 했죠. 반면 파나마 운하는 현명하게 투자를 거절해서 손실을 피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1848년 혁명 이후 헝가리 군사 점령과 연이은 전쟁으로 오스트리아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갔을 때 로스차일드가 여러 차례 긴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1867년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이중제국 체제로 전환해야 했죠. 한 제국의 정치 체제가 금융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브라질 독립에도 로스차일드가 개입했어요. 1822년 포르투갈 왕자 페드루가 브라질 독립을 선언했는데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고 포르투갈은 평화적으로 브라질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1870년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참패하고 파리가 폐허가 됐을 때 전후 재건 자금을 댄 게 로스차일드였어요. 50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프로이센에 지불하는데도 로스차일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19세기 후반 반유대주의가 거세지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시오니즘 운동을 적극 지원했어요. 오스만 제국 치하의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여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도왔고 2차 대전 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으로 크네셋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건물이 건설됐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찾아왔어요. 장기 불황으로 손실을 입었고 석유 산업에서는 록펠러에 밀렸습니다. 1931년 크레디트 안슈트 은행 파산은 나치의 선전에 악용됐죠. 나치 시대는 최악의 시련이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로스차일드를 유대인 세계 지배 음모론의 핵심 증거로 내세웠고 1940년에는 가문을 악의적으로 묘사한 선전 영화까지 제작했어요.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빈 지점 책임자가 체포됐고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대부분은 스위스로 탈출했지만 약탈당한 미술품을 돌려받는 데는 1990년대까지 걸렸어요. 2차 대전 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로스차일드는 예전만큼의 압도적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은 살아남았어요. 샤토 라피트 로스차일드 하나만 40억 유로 이상 가치로 평가받고 로스차일드 앤 코는 지금도 200억 유로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를 보면 음모론이 왜 탄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 가문은 유럽의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쟁의 양쪽에 자금을 대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유대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500조 달러 자산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근거 없는 허구이고 타이타닉 침몰이나 링컨 암살을 로스차일드와 연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수에즈 운하를 하루 만에 사게 해주고 오스트리아 지하 제국의 운명을 좌우한 건 실제 역사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기회를 잡은 한 가문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정점까지 올라갔는지 그 실제 이야기는 어떤 음모론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